네, 안녕하세요. 수업을 시작해보도록 합시다. 아, 쉽지 않다. 그, 왜 예산을 다 써야 되는 걸까? 나오면 나중에 출연 안 되나? 그래서 예산 소진 때문에, 2024년 예산 소진 때문에 잠깐 갑자기 회의가 생겨서 갔다 왔고요. 자, 그래서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까지 잠깐만 얘기하면은 우리가 어떤 최적화 문제를 푸는 걸로 문제를 정의를 했었죠. 그러니까 선형 회귀 문제를 풀 때 최적화 문제를 푸는 걸로 정의를 했었고 그 최적화 문제에서 학습 방법으로 설명했던 게 리스트 스퀘어 메서드라고 하는 최소 제곱법.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제곱이라고 하는 건 오차를 의미한다 그랬죠. 오차를 계산할 때 우리가 제곱 오차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최소 제곱법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오차를 최소화시키는 방식으로 학습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걸 학습하기 위해서 우리가 리그레션 모델 같은 리니어 리그레션 모델 같은 거 보면은 단순하게 그냥 그 파라미터 한 개 이렇게 존재하는 게 아니라 파라미터가 여러 개 존재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여태까지 고등학교 수학까지 봤을 때 어떤 x에 대해서 최적화 문제를 푼다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뭐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x는 fx 이런 식으로 y는 fx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x가 입력으로 들어오고 그거에 맞는 y 값이 fx의 형태로 되어 있는 녀석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최적화의 문제를 풀면은 그 대상은 x라고 하는 변수 하나밖에 없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다변수 함수일 때 x라는 함수가 그러니까 fx라는 함수가 x라고 하는 변수 하나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다변수 함수일 때 최적화 문제를 푸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게 핵심이었죠. 왜 다변수 함수냐? 우리가 이 선형 회귀 문제라고 하는 거를 아주 간단한 선형 회귀 문제로 정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렇게 세타 제로랑 세타 원만 존재하는 선형 회귀 문제를 푼다고 하더라도 1차 함수 형태의 선형 회귀 문제를 푼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파라미터가 되는 거는 뭐예요? j 세타라고 하는 이 친구가 계산될 때 우리가 결국 세타에 대한 최적화 문제를 푸는 거잖아요. j 세타가 가장 최소화된 도로 만들어내는 세타를 찾겠다라는 문제로 정의를 했을 때 이 변수가 한 개가 아니라 최소 두 개가 됩니다. 그죠? 세타 제로, 세타 원이라고 하는 변수가 여러 개가 나오기 때문에 문제를 풀고 정의할 때 우리가 다변수 함수에 대한 최소 값을 찾는 방법을 찾아야 되고 그걸 하는 방법이 편미분을 이용해서 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 편미분을 써서 어떤 식으로 최적화하냐? 단순하게 그냥 미분했을 때 0이 되는 해를 찾는 방식으로 접근을 해도 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취하는 방식은 여기서 얘기하는 정사하강법,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접근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 하는 방법을 쓰는 이유는 뭐 여러 개가 있겠지만 가장 간단하게는 일단 파라미터 개수가 많아지게 되면요. 미분해가지고 직접적으로 0이 되는 해를 찾는, 그러니까 미분 값이 0이 되는 해를 찾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연립방정식을 무한히 많이 풀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뉴럴 네트워크 같은 거는 뉴럴 네트워크 그냥 간단한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더라도 파라미터 개수가 막 몇백만 개, 몇천만 개, 몇십억 개 막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거 학습하려고 하면은 연립 방정식을 뭐 몇천만 개 풀어야 된다 그러면은 이제 벌써부터 그만두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연립 방정식 제가 경험상 시켜봐도 연립 방정식이 3개 이상 되면은 오답률이 확 올라요. 네, 실제로 시험지에다 풀고 할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연립 방정식 수식이 3개만 돼도 이제 못 푸는 사람이 그러니까 수두룩한데 몇천만 개 이렇게 되면 당연히 더 힘들겠죠. 그래가지고 그런 수고를 덜기 위해서 우리가 경사관법을 쓰기도 하고요. 또 다른 이유는 뭐가 있었어요? 또 다른 이유가 뭐가 있었지? 미분에서 직접 해찾기가 불가능한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가 미분을 구할 때 우리가 수식적으로 이렇게 그냥 어떤 함수의 미분을 구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는 함수들도 있는데요. 잘 모르는 함수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해석적으로 봤을 때 그 미분 값을 근사적으로 구할 수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함수에 대한 뭐 저기 뭐예요 테일러 전개를 통해 가지고 다항 함수로 만들고 거기서 미분을 한다거나 이런 근사 미분 방법 미분식을 구해서 그 위치에서의 기울기를 근사적으로 구해서 우리가 하는 방법들은 없지 않아요. 근데 함수가 너무 복잡한 꼴이라서 미분하는 게 오히려 더 힘들 수도 있죠. 미분에서 해를 찾는 건 더 힘들 수도 있고 그런 경우에 우리가 경사방법 사용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경사강법 이런 얘기들 다 했고 회귀 문제 푸는 방법을 다 얘기했으니까 이제 분류 문제로 넘어갈 거예요. 분류 문제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런 회귀 문제나 이런 분류 문제나 이런 것들을 다 선형대수학적인 그 수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선형대수학적으로 쓴다라고 말을 들었을 때 생각해야 되는 거는 그냥 행렬의 형태로 쓴다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게 왜 중요한지만 기억하면 돼요. 선형대수학에 대해서 제가 막 굳이 디테일하게 설명은 안 할게요. 그냥 여기 있는 세타를 이런 식으로 써놓고 나면은 우리가 선형대수학으로 쓰는 게 어렵지 않다. 그러니까 벡터와 벡터의 곱의 형태로 우리가 원래는 어떤 식으로 적었던 원래 이런 식으로 적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해서 i는 0부터 d까지 세타 i, xi 이런 식으로 썸메이션의 형태로 저 시그마의 형태로 표현을 했었잖아요. 선형 회귀 수식을 이런 식으로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는데 그거를 선형대수학적으로 쓴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세타를 이런 식으로 적어놓고 x가 없네. 네, x를 이런 식으로 적어 놓으면은 세타랑 x를 이런 세타의 트랜스포즈는 뭐예요? 이렇게 일렬로 되어 있는 거 가로랑 세로를 바꾸는 거죠. 로우랑 칼럼을 바꿔서 행과 열을 바꿔서 이걸 눕히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 세타를 트랜스포즈 한다는 거는 세타 제로부터 세타 d까지 이런 식의 어, 행벡터가 생기고 우리가 x0부터 xd까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요 두 개 벡터의 곱을 풀게 되면은 우리가 요거랑 요거랑 곱하고 세타 0 x0 플러스 그 다음 것끼리 곱하고 세타 1 x1 플러스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우리가 여태까지 거추장스럽게 썼던 방식을 간단한 두 항의 두 문자의 곱의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게 이 서정대수학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럼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우리가 여태까지 중고등학교 수학을 배우면서는 항상 항이라는 게 벡터가 아니었어요. 스칼라 값을 의미했단 말이에요. 어떤 x라고 하는 게 있으면은 x가 뭔지는 모른다. x가 그냥 변수라고 정해놨지만 뭔지는 모르지만 스칼라 값이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대학교 수학에 오면서 가장 많이 바뀌는 거는 이런 수 체계가 한 숫자, 그러니까 스칼라 값에서 벡터 체계로 넘어온다는 점에 있어요. 벡터 체계로 넘어오고요. 그래서 벡터 체계로 넘어온다는 거는 다시 말해서 이게 스칼라에서는 AX라고 하는 그냥 X라고 하는 하나의 스칼라 값이랑 A라고 하는 하나의 스칼라 값이 그냥 곱해지는 거에서 세타라고 하는 어떤 그 벡터랑 x라고 하는 벡터가 곱해진 형태로 바뀌었다는 것 정도만 차이가 있지 실제로 수학적인 의미에서 큰 차이가 발생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단일 항에 대해서 썼던 수학적인 연산들을 이렇게 벡터 꼴로 되어 있는 형태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발생하는 게 뭐냐?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모든 머신러닝 문제들을 선형대수학의 표현형으로 쓸 수 있습니다. 선형대수학의 표현형으로 쓰면은 장점이 뭐냐? 선형대수학적으로 표현한다는 거는 컴퓨터에서 연산이 일어나는 단위랑 같아요. 우리가 컴퓨터에서 저기 그 딥러닝 같은 거 해보신 분들은 쿠블라스라는 표현을 본 적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그 GPU에 달려 있는 쿠다의 그 베이직 리니어 알제브라 연산하는 장치거든요. 기본적인 선형 대수학 연산들을 할 수 있는 그 연산 단위가 있어요. 컴퓨테이셔널 유닛이 있어요. 컴퓨팅 유닛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쓰게 되거나 혹은 인텔 뭐 AMD 이런 CPU 같은 거 보면은 막 그거 안에 뭐 CPU 프로세서들이 막 잔뜩 달려 있고 막 그러면은 그 안에 아주 작은 단위로 거기에서도 동일하게 걔네 이름은 뭐지? 걔네 이름은 쿨러스가 아니라 뭐 다른 이름이 있는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그 CPU에서 연산하는 장치의 연산 단위가 벡터 형태로 되어 있어요. 선형대수학적인 연산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어떠한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선형대수학적으로 간단하게 썼다. 그러면은 그게 거의 대부분 컴퓨터에서 일어나는 연산의 단위랑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실제로 이런 식으로 써놓고 나면은 우리가 머릿속에서 연산할 때 어떻게 써요? 이렇게 세타 제로, 엑스 제로가 이런 식으로 연산이 되어 있으면은 각각 세타 제로랑 엑스 제로랑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이런 거를 머릿속에서 한 번에 하나씩 처리해서 최종적인 답을 얻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런 그 컴퓨터에 존재하는 리니어 알제브라 컴퓨팅하는 유닛 같은 경우에는 이거가 이렇게 그러니까 선형대수학적인 표현형으로 써지면은 이런 것들을 하나 하고 잠깐 멈췄다가 다른 연산 해가지고 더하고 다른 연산 해가지고 더하고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일어나도록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점은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선형대수학적인 표현이 왜 저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면 조금 곤란하고, 그러니까 행렬을 배웠다고 가정할 거예요. 선형대수학적인 표현이 저렇게 됐을 때 그게 갖는 의미가 뭐냐? 선형대수학적으로 나타낸 게 컴퓨터에서의 연산의 단위가 됩니다. 벡터 곱이 있으면은 우리가 뭐 C 언어로 그냥 이렇게 순차적인 연산을 하도록 만들면은 어떤 식이 되냐면은 세타라고 하는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데서 리드 세타 제로라고 하는 거에 연산을 써야 되고요. 그죠? 리드 세타 원, 그러니까 x 제로, x 제로 해서 연산을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타 제로 곱하기 x 제로 연산 써야 되고요. 이거를 임의의 뭐 어떤 빈 공간에다가 세타 제로 곱하기 x 제로를 또 할당하는 연산 들어가야 돼. 이게 여러분들이 컴퓨터에서 연산이 일어나는 과정을 보면은 이런 리드, 라이트 하는 이런 것들 전부 다 연산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컴퓨터가 고생을 한단 말이에요. 원래 이런 식으로 다 일일이 연산이 들어가야 되는 거였는데 우리가 이런 선형대수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는 이런 연산을 다 일일이 처리하는 게 아니라 이런 유닛에서 그런 것들 막 리드 라이트 하는 거 없이 그냥 벡터 형태로 가져와서 한 번에 연산해서 아웃풋을 내보낼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선형대수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는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는 눈에 봐도 딱 알겠는데 그 외에도 컴퓨터에서의 연산의 단위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선형대 수학을 공부했다면은 우리가 스칼라 값에서 정의되는 모든 연산들, 모든 뭐 수학적인 그 연산들 있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수학에서 배웠던 뭐 제곱하고 미분하고 이런 것들이 벡터 형태에서도 정의되는 거 다 알면 좋고 몰라도 그냥 그렇구나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벡터에서 연산을 하는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려고 선형대 수학으로 하는 거를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선형 회귀를 가장 먼저 봤던 거를 넘어서서 이제 분류로 넘어갈 건데 선형 회귀를 가장 먼저 봤던 이유가 뭐였어요? 분류에서는 우리가 그러니까 회귀랑 분류에서의 가장 큰 차이점은 그 목적 함수, 목적 함수를 정의하는 데 있습니다. 목적 함수를 정의할 때 선형 회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오차 제곱이라고 하는 걸로 정의를 쉽게 할 수 있었죠. y랑 y에 대한 프레딕션, 그러니까 실제 정답값 y랑 y에 대한 나의 프레딕션 y 햇이랑 두 개 사이가 얼마나 차이가 나냐 이거를 계산하는 게 y 빼기 y 햇 한 다음에 뭐 절대값을 씌워도 오차를 어느 정도 계산할 수 있지만 우리가 미분의 편의성을 위해서 제곱을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차 제곱을 한다. y-y 햇을 해도 괜찮지만 y-y 햇에다가 우리가 제곱을 하죠. 요거는 미분 가능하니까 요건 미분 불가능해서 우리가 그냥 개념적으로 오차를 계산할 때는 절대값을 쓸 수 있지만 실제로는 미분 가능한 오른쪽 거를 오차 제곱을 쓴다고 했었어요. 회귀 같은 경우는 목적 함수가 이렇게 될 수 있는데 분류는 목적 함수가 어때요? y라고 하는 게 애초에 숫자가 아니에요. 카테고리컬한 값이란 말이에요. 강아지 y 햇이 고양이다. 이러면은 우리가 목적 함수를 정의하기가 조금 까다로울 수 있죠. 내가 강아지랑 고양이 사이에 오차가 얼마나 발생했냐 이거를 정의해 줄 수가 없잖아요. 내가 정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회귀를 먼저 봤습니다. 그럼 분류를 보려면은 우리가 이런 것들을 분류할 수 있는 수학적인 형태로 가져와야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분류를 한다는 거는 다시 말해서 아웃풋 값이 출력 값이 카테고리 값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산 변수에 해당하도록 만들어주면 되는데 조금 복잡한 예시를 보기 전에 좀 간단한 예시를 본다면 우리가 이진 분류는 바이너리 그러니까 0 또는 1로 구성되어 있는 클래스를 갖고 있는 분류 문제라는 뜻입니다. 0 또는 1을 분류하는 문제로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0 또는 1을 분류하는 거는 이런 강아지, 고양이 같은 문제가 별로 없을까? 당연히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강아지랑 고양이가 차이가 얼마가 나는지 고민할 때는 어떤 것 때문에 고민해요? 강아지랑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그러니까 동물이라고 하는 게 강아지랑 고양이 말고도 뭐가 있을까요? 앵무새, 뭐 족제비, 어쩌고 저쩌고 막 되게 많은 동물들이 있기 때문에 이 동물이 다른 모든 게 아니라 강아지다. 혹은 다른 모든 게 아니라 고양이라고 분류했다라고 하는 거에 차이를 계산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이진 분류 같은 경우는 그게 쉬워요. 나는 0이다, 1이다. 그러니까 뭐 실제 의미는 뭐 사람이다, 아니다. 어떤 사진을 보고서 이게 사람의 사진인지 사람이 아닌지 이거를 분류한다고 했을 때 사람이다 아니다를 결정하는 거가 0 또는 1로 나누는 이진분류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아웃풋으로 1이 나왔어요. 실제 정답값은 y는 0인데 y 햇으로 1이 나왔다. 그러면 우리가 오차가 얼마나 발생했는지 수학적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죠? 0 또는 1로 계산되어 있기 때문에 수학적으로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이진분류는 쉬워요. 우리가 좀 쉽게 볼 수 있는 예시입니다. 물론 당연히 이런 거에서 유추할 수 있겠지만, 그리고 우리가 선형대수를 괜히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유추할 수 있겠지만, 이런 식의 여러 서로 다른 클래스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이진 분류가 아닌 상황에서도 목적 함수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당연하겠지만 y 값을 벡터로 표현하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이따가 보도록 할게요. 다중 클래스 분류해서 볼 거니까 여기서는 그냥 어, 참고만 하세요. 다중 클래스 분류해서 y를 벡터로 정의하면은 이런 문제들을 목적 함수로 정의할 수 있게 됩니다만 지금은 이진 분류, 분류 중에서도 이진 분류는 우리가 여기서 봤던 이런 수학적으로 연산하는 목적 함수를 쓸 수 있구나 정도만 생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류는 뭔지 알고 계시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선형 분류를 봅시다. 선형 분류기를 볼 때 우리가 그 앞에서 봤던 거랑 차이가 딱 하나 좀 눈에 띄는 게 있는데 앞에서는 세타라고 하는 걸 썼는데 여기서는 W라고 하는 거를 갖다가 씁니다. 요거는 뭐 W랑 세타가 어떤 큰 차이가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역사적인 어떤 그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세타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파라미터를 표현할 때 어떤 함수가 파라미터화 되어 있고 그 함수의 파라미터를 표현할 때 우리 세타 뭐 이런 어떻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리고 뭐 psi 이런 것들 막 썼었어요. 그러니까 그릭 레터 중에 좀 이상하게 생긴 것들을 쓰니까 그리스 문자 중에 좀 이상한 거를 쓰는 것들이 보통 파라미터를 표현할 때 많이 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세타인 거고요. 근데 여기서는 W라고 하는 걸 쓰죠. 이거는 우리가 이 선형 분류기가 확장돼서 우리가 퍼셉트론이라고 하는 인공 뉴런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딥러닝으로 가게 되는데 이때 퍼셉트론이나 딥러닝에서 우리가 메타포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면은 잘 작동할 거다라고 하는 모티베이션이 어디서 시작하냐면은 인간 뭐 혹은 생물의 뉴런에서 시작해요. 근데 이 생물의 뉴런에서 표현할 때는 가중치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생물의 뉴런처럼 중요도를 얼마나 반영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 가중치라는 웨이트라고 하는 용어를 빌려다 썼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기계학습에서 바라보면은 여기 있는 W도 세타로 쓰는 게 맞아요. 파라미터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지금 딥러닝을 볼 거죠. 딥러닝을 볼 거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그냥 W라고 하는 단어로 써서 표현한다라는 거의 차이만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선형 회귀에서 그 세타 제로, 세타 원, 세타 투 이런 식으로 쓰면서 여기 x 제로, x 원, x 투 이렇게 했었던 게 기억나실 텐데 이때 x 제로는 항상 1로 표현했었죠. 우리가 선형대수학으로 표현하면 항상 이 1이 들어가겠죠. 들어가서 그거에 대응되는 w 제로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 있는 w들은 우리가 웨이트라고 가중치라고 부르는데 이 w 제로는 w 제로라고 부르는 것도 있고 혹은 바이어스라는 의미로 b라고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바이어스 혹은 이 WZ가 바이러스라고 쓰는 이유는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 일단은 딥러닝에서 그렇게 쓴다는 것도 있고 이 바이어스는 그러니까 웨이트는 딥러닝에서 쓰기 때문에 쓰는 게 맞는데 바이어스는 왜 바이어스라고 부르냐? 우리가 fx라고 하는 거를 요렇게 썼을 때 얘를 풀었으면은 w1 x1 플러스 w2 x2라고 하는 우리가 입력 데이터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가중치를 곱해져서 가지고 오는 거거든요. 입력 데이터 xi가 얼마나 중요하다. 입력 데이터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정보를 곱해서 가지고 오는 건데 그게 딱 곱해지고 가져왔어요. 입력 데이터 1번에 대해서, 입력 데이터 2번에 대해서 다 곱해져서 가지고 온 다음에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붙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바이어스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x1과 x2가 이렇게 들어왔을 때 x1은 뭐 어떻게 얘기할까?
어떤 사람이 행복한 정도를 측정한다라고 했을 때 행복의 정도를 측정할 때 뭐 사실과 다릅니다. 이제 X1이 나이라고 합시다. 나이가 많아질수록 이제 W가 마이너스 1이에요. 나이가 많아지면 행복이 깎인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리고 이제 돈이 있으면은 돈이 뭐 플러스 2 정도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요 의미는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의 나이랑 돈을 보고 있으면은 그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측정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 이 사람의 나이 곱하기 W1 마이너스 1 그리고 돈 곱하기 W2 2 해가지고 이 사람의 행복 정도를 계산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태어나길 행복하게 태어나가지고 B에다가 플러스 100 정도를 달아주고 싶은 거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이런 식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바이어스, 편향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입력 데이터에 대한 정보를 처리하고 거기에다가 플러스 약간 베이스라인 같은 거를 만들어주기 위한 편향을 달아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바이어스라고 별도의 이름을 붙여서 쓰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보를 나이에 대한 중요도, 돈에 대한 중요도를 같게 처리하더라도 바이어스에 따라서 이 사람의 토탈 행복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뭐 플러스 100이고 뭐 어떤 세상에 존재하는 누군가는 뭐 마이너스 100이고 이런 식으로 행복도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랑 나이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 정도는 동일하지만 바이어스에 따라서 그 결과값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조절하는 역할을 맡는 게 바이어스 혹은 편향 이렇게 부르는 녀석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부분이 이제 선형 회귀랑 다른 점이고, 뭐, 근데 이거는 의미적으로 그렇다는 거고, 사실 수학적으로는 별 차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뭐 편향이라고 부르든 실제로 뭐 수학적으로 봤을 때는 동일합니다. 수학적으로 봤을 때 그냥, 요 벡터 곱으로 표현되는 연산, 혹은 W0, X0, 혹은 1 플러스 W1, X1 플러스 W2, X2. 이 연산하는 거 우리 앞에서 선형 회귀했을 때랑 동일하게 수식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 가지고 어떻게 이진 분류를 하냐? 이진 분류를 할 때 우리가 이 fx가 0보다 같거나 크면은 클래스 1, 0보다 작으면은 클래스 2로 분류하는 방식을 쓸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분류 규칙을 정한다. 혹은 디시전 바운더리를 또 이제 0으로 정한 거죠. 디시전 바운더리를 정하는 개념입니다. 아까 봤던 행복에서 이 바이어스에 따라서 이 정보 처리하는 게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이 디시전 바운더리를 넘어갈 수도 있고요. 그것보다 아래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여기 0이라고 하는 거를 넘나들 수 있게 만들어주는 편향이라고 하는 정보가 추가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편향에 따라서 이 사람이 행복하다, 행복하지 않다가 결정되는 것처럼 우리가 분류를 할 때 이 fx가 0보다 같거나 크다라는 어떤 규칙을 딱 정해 놓으면은 클래스 1이 될 수도 있고 클래스 2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진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 수도 있는데 왜 0이어야 되냐? 0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0 아니면은 0 아니어도 사실 큰 의미가 없는 게 예를 들면 여기에다가 우리가 플러스 10이라고 해봅시다. 10보다 큰 경우에는 클래스 1, 10보다 작은 경우에는 클래스 2로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다시 말해서 뭐냐면은 W0 플러스 W1 X1 플러스 W2 X2가 10보다 같거나 크다라는 표현인데 이거 그냥 넘길 수 있잖아요. 그죠? 이거 넘기게 되면은 그냥 이게 디시전 바운더리가 다시 0인 경우랑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W0 마이너스 10이 새로운 W0가 되는 것 뿐이지 결과적으로 수학적으로 차이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수학적으로 연산의 깔끔함을 위해서 여기다 그냥 0을 넣어주는 겁니다. 다시 여기에다가 0이 아니라 다른 숫자가 디시전 바운더리로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진짜 전혀 상관없어요. 전혀 상관없는데 그게 큰 의미가 없어요. 여기 있는 숫자를 이쪽으로 넘기면은 W0를 새롭게 정의하는 거랑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굳이 여기 있는 거를 디시전 바운더리를 0이 아니라 다른 걸 쓸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냥 0을 쓰는 겁니다. 다른 거 써도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류하는 거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죠. 우리가 X1, X2 각각 두 개의 입력 정보가 들어오는 문제에 대해서 클래스 1이 동그라미, 클래스 2가 X라는 방식으로 이제 분류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어, 반대죠. 0,0이 X네요. X고 동그라미라고 했을 때, 자, 우리가 이거를
fx라고 하는 수식에다가 집어넣어서 얘가 0보다 같거나 크다, 0보다 작다를 가지고 분류를 할 거예요. 그러면은 필연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딱 선 나눠져 있는 요거가 디시전 바운더리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디시전 바운더리. 이거 기준으로 우리가 동그라미랑 x를 결정한다고 한다면은 이 친구가 디시전 바운더리가 될 거예요. 다시.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점들, 여기는 단 두 개밖에 없지만 점이 굉장히 많이 있고 우리가 그 점들을 나누기 위한 좋은 디시전 바운더리가 여기 있는 빨간 선이라고 했으면은 우리가 이 빨간 선이 디시전 바운더리라고 한다면은 이게 0일 때, 이 빨간 선이 0일 때가 디시전 바운더리가 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0을 기준으로 나눈다고 했기 때문에 어떤 함수가 존재할 거예요. 그 함수가 0인 지점이 이 선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죠? 얘보다 이 fx가 0보다 크면은 우리가 클래스 동그라미로 할 거고 0보다 작으면 클래스 x로 나눌 거기 때문에 이 어떤 선이 디시전 바운더리라고 한다면은 그 선이 0이 되는 지점이 그 디시전 바운더리 함수를 의미하고 있을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또 다른 예시 같은 거 들어볼까요? 우리가 여기에 x가 잔뜩 있고 여기에 동그라미가 잔뜩 있는 이런 예시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거를 나누는 디시전 바운더리를 누가 알려줬어요. 여기를 딱 알려줬을 때, 이 지점이 fx라고 하는 어떤 함수로 표현이 될 거죠. 이거 1차 함수가 어떤 함수로 표현이 되겠죠? 이 표현이 되어 있는 이 함수가 얼마여야 돼요? 0이어야지 그게 실제 디시전 바운더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보다 크거나 작으면은 디시전 바운더리 딱 그 경계선이 아니니까. 그죠? 이 fx가 딱 0인 지점에 해당하는 그 fx가 디시전 바운더리가 될 겁니다. 요 말 이해 가세요? 네. 우리가 어떤 거를 결정할 때 함수가 0이면은 딱 그 경계선에 완벽하게 존재하는 거니까 누가 나한테 여기가 디시전 바운더리라고 알려줬어요. 그러면은 그 위치에서 요 함수를 의미하는 함수가 fx가 디시전 바운더리를 나타내는 어떤 함수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fx를 지금 보면은 여기 0, 2,0이랑 0,2를 지난다는 거를 보고 있으니까 이 fx를 실제로 구해볼 수가 있어요. 이 fx라고 하는 fx가 0이 되는 지점 요거를 실제로 구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구하냐? 0,2랑 2,0을 지나는 x1, ax1 플러스 그러니까 w를 쓸까요? w1, x1 플러스 w2, x2는 0이 돼야죠. W1, X1 플러스 W2, X2가 0이 돼야 되는데 0,2랑 2,0을 각각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0, 2가 되고 2, 뭔가 잘못했는데? W 제로가 없구나. W0 플러스 W1, X1 플러스 W2, X2는 0이 돼야 되고요. W0 플러스 W1, X1 플러스 W2, X2는 0이 돼야 돼요. 이게 디시전 바운더리 위에 존재하는 점이라면은 이렇게 돼야 된다는 의미고요.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지지 않고 딱 선 위에 존재할 거기 때문에 0이어야지만. 그래서 0,2랑 2,0을 집어넣으면은 0,2를 하게 되면은 여기에 2,0을 하게 되면은 2W1은 0은 0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뭐 그래서 연립방정식 풀고 계산해 보면은 우리가 이 W0라고 하는 게 어, 뭐지? 나 이거 어떻게 됐지?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수식에다가 집어 넣어서 우리가 이런 연립방정식 같은 걸 풀게 되면은 점들을 넣어서 연립방정식 풀게 되면은 여기 1,1도 있으니까 뭐 쉽게 구할 수 있겠죠. 1,1도 있으니까 어, 이제 다 넣어서 W0 플러스 W1 플러스 W2는 0. 이 세 가지가 변수가 3개, W0, W1, W2 변수가 3개, 수식도 3개니까 이 3개에 대한 연립방정식 풀면은 W0, W1, W2를 각각 구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 그냥 이거 딱 봐도 기울기 마이너스 1이고 뭐 하니까 이런 식으로 넣어서 계산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딱 x1과 x2의 관계를 이용해서 x2는 x1에 대한 1차 함수의 형태로 구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구하고 나면은 우리가 뭘 알고 있다 그랬어요? 얘네들이 0이 되는 지점 x1과 x2와 이렇게 됐을 때 이게 0이 되는 지점이 지점 바운더리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을 넘기고요.
이쪽을 0으로 만들고 얘들 넘긴 상태에서 이쪽을 0으로 만들게 되면은 그게 fx라고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얘기할게요. 자, 우리가 누가 나한테 이 선이 디시전 바운더리라고 알려줬어요. 이 선을 나타내는 어떤 함수 fx가 있겠죠. 그죠? 이 선을 나타내는 어떤 함수 fx가 있을 텐데 그 함수는 반드시 뭐여야 돼요? 0이어야 됩니다. 왜? 디시전 바운더리니까. 우리가 이 함수를 나타내는 점들을 알고 있어요. 0,2도 2,0도 알고 있고 0,2도 알고 있고 1,1도 알고 있어요. 점 3개를 알고 있으면 우리가 여기 W0, W0, W1, W2를 연립방정식을 통해서 각각의 값들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얻어내고 나면은 우리가 이런 식의 형태로 쓸 수 있고요. 이 형식으로 쓰는 거를 바꿔 말하면은,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그냥 기하학적으로만 푼다면은 우리가 x2와 x1 사이의 1차 함수 관계로 표현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원하는 대로, 편한 대로 이해해서 쓰면 되고요. 그렇게 했을 때, 자, 우리가 이런 식으로 fx를 구하고 나면은 요거 어떻게 쓸 수 있다고 했어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풀어 쓰는 것도 가능하지만 W0 플러스 W1 X1 플러스 W2 X2의 형태로 풀어 쓰는 것도 가능하지만 어떻게 쓰는 것도 가능한 거예요. 선형대수학의 형태로 쓸 수도 있어요. 여기서 W0는 마이너스 2가 되고요. W1, X1은 W2, W1, W2는 각각 1이 되고요. 그죠? 이거 트랜스포즈하고 1, X1, X2의 형태로 쓸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우리가 이 지점이 디시전 바운더리라고 한다면은 여기에서 조금씩만 이동해 보자고요. 조금씩만 이동해 볼 거예요. 그 이동한 지점이 우리 여기 지금 표시되어 있는 동그라미랑 X 지점으로 이동해 볼 겁니다. 2,2랑 0,0으로 가볼게요. 2,2에다가 우리가 fx라는 함수를 이제 구했으니까 이제 구한 거예요. 이제 구했으니까 이 fx라고 하는 함수에다가 2,2를 집어넣어 봅니다. 2,2를 집어넣었더니 2 플러스 2 마이너스 2가 되기 때문에 0보다 크다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안에 있는 모든 점들이 0보다 크게 나올 거예요. 네. 반대로 이쪽 안쪽에다가 집어넣게 되면 0,0을 집어넣게 되면은 마이너스 2가 나오기 때문에 0보다 작고요. 이 안쪽에 있는 어떤 점들을 집어넣어도 0보다 작게 되는 방식으로 어떤 함수가 0이 되는 지점을 지정하고 나면은 그 함수를 경계로 그 선을 경계로 플러스인 쪽과 마이너스인 쪽 클래스 뭐 동그라미랑 클래스 X 혹은 클래스 1과 클래스 2가 나눠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기준에 따라서 이거를 분류한다라고 하는 게 기하학적으로 봤을 때는 선형 그 분류에서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선을 하나 딱 그어서 분류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 선이 0이 되는 지점이 되는 거고. 물론 이거 뒤에 나오나? 뒤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론 여기는 x1과 x2만 썼기 때문에 x1과 x2라는 평면상에 지나가는 어떤 선을 만든 건데 이게 기하학적으로 보면은 어떤 식으로 이해돼요? 우리가 앞에서 회귀 문제 볼 때 어떤 식으로 봤었어요? x1과 x2를 보는 예시를 볼 때 이런 식으로 x1과 x2가 있었고 y 값이 컨티뉴어스하게 g축으로 쌓였었잖아요. 그죠? 이거랑 마찬가지로 다르게 이해를 할 수도 있다 그랬는데 이 분류 문제도 동일하게 이해할 수 있다 그랬는데 어떤 식으로 이해할 수 있냐면은 여기다 쓸게요. 빈 공간 그냥 빈 공간 쓰고 지우겠습니다. 자, 우리가 x1과 x2가 있을 때 우리가 G축으로는 뭐가 있어요? Y가 있는데 Y가 1 또는 0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1 또는 0으로 존재하는 거고 아까 봤던 것처럼 선이 있다는 거는 이 X와 X1과 X2 사이 그러니까 X1과 X2 평면 위에 선으로 놓이는 거지 이 전체 공간으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 아, 이런 면이 여기에 이 X1, X2 평면에 직교하게 이렇게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얘가 이런 면이 지나가면서 X1, X2 평면을 이런 식으로 자르고 가는 거예요. 자르고 가다 보니까 X1, X2 평면에서는 이런 식으로 선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위에서 여기서 드론 띄워가지고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으면은 이렇게 드론 띄워서 위에서 딱 내려다보고 있으면 이게 면이 아니라 선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면을 기준으로 여기에 있는 거는 0에 위치한 거고 0,0에 존재하는 건 다 0에 위치하고 이 안쪽에 있는 모든 점들이 다 바닥에 이 Y축 같이 G축이죠. G축 기준으로는 다 이 바닥에 박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벽 너머에는 다 이 위쪽의 공간에 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떠 있고, 여기에 떠 있고, 떠 있고, 이런 식으로 위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림을 알아보기가 힘들지만, 어쨌든 이 X1, X2 평면에 딱 대응되는 이런 평면이 존재할 거고, 그 평면을 또 자르는 어떤 선이 있겠죠. 그 선을 기준으로 나눠보면은 이 위쪽에는 저기 그 클래스 1이었나요? 이것만 클래스 2네요. 클래스 2가 이 위쪽에 존재하고 클래스 1은 어디 존재하는 거예요? 이 바닥에 바닥에 이쪽 위치에 아이고 네, 이쪽 아래쪽에 존재하는 거예요. 이 그림이 조금 입체적으로 이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두 층이 있는 거고요. 아래층에서는 잘리는 부분에 저쪽만, 위쪽 층에는 잘리는 부분에 이쪽 층. 샌드위치 같은 거죠. 샌드위치 삼각형으로 잘라놓은 거. 아래쪽은 저쪽, 이쪽은 이쪽. 이렇게 되어 있는 예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평면상에 보면은 그 선형 회귀에서 봤던 거랑 완전 독립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같은 문제예요. 같은 문제처럼 이런 식으로 지축이 존재하고 거기에서 선을 잘라서 나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지스틱 회귀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거는 잠깐만 지우기는 좀 그러니까 여기쯤에다가 놓을게요. 그림은 여러분들이 더 예쁘게 그려보세요.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이거를 조금 아쉬운 점들이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선형 분류기에다가 로지스틱 함수를 달아주는 로지스틱 회귀로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 분류 모델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왜 회귀라고 하냐? 이 로지스틱 회귀는 이진 분류를 하는 바이너리 분류를 하는 문제예요. 근데 용어에서 회귀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우리가 선형 회귀 모델에다가 그 학습할 때 이제 선형 회귀 형태의 함수를 쓰기도 하고요. 이걸 학습할 때 우리가 확률을 최대화시키는 방식을 쓰는데 그게 이제 회귀랑 유사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모델의 궁극적인 형태 자체는 그 목적 자체는 분류 모델이에요. 이중 분류를 하는 모델이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그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방식은 뭐냐면은 우리가 여기서 봤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딱 칼로 잘라가지고 너네는 바닥, 너네는 1층 이런 식으로 0층, 1층 이런 1층, 2층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이 사이 관계를 부드럽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거를 위해서 로지스틱 함수를 달아주게 됩니다. 이 부드럽게 만들어준다는 게 뭐냐면은 확률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뭔 얘기냐? 각 데이터마다 클래스 1일 확률, 0일 확률 이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0 또는 1로 딱 때려버리는 게 아니라 0일 확률, 1일 확률을 각각 계산해서 너는 1일 확률이 99%니까 넌 1이다. 뭐 너는 1일 확률이 50%고 2일 확률이 50%니까 뭐 반반 확률을 갖고 있다. 모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로지스틱 함수라는 거를 적용하게 됩니다. 자, 이 과정을 수학적으로 먼저 보고 기하학적으로 다시 설명을 할게요. 수학적으로 먼저 보면은 아, 수학적으로 먼저 이거 주인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이거 로지스틱 회귀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분류 문제라는 얘기고요. 수학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결국에 그 로지스틱 회귀를 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선형 회귀를 한다는 거는 어떤 컨티뉴어스한 값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선형 회귀 수식을 쓰잖아요. 앞에서 선형 분류기도 이런 식의 선형 회귀 수식을 쓰는데 이런 선형 회귀 수식을 썼을 때 나오는 값은 결국에는 어떤 연속적인 숫자가 나오고요. 그 숫자에다가 규칙에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디지전 바운더리라고 했던 어떤 규칙에 따라서 클래스 1이다 2를 클래스 2다를 결정했던 거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거든요. 마찬가지인데 그거를 확률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로지스틱 함수를 적용하면 됩니다. 자, 우리가 W 트랜스포즈 X라고 하는 거를 계산했을 때 어떤 숫자가 나온다고 그랬었죠. 그 숫자가 크면은 클수록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왜 그래요? 이게 0을 기준으로 우리가 분류를 할 건데 이거를 딱 계산했을 때 얘가 막 플러스 999가 나왔어요. 0으로부터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다면은 얘를
1일 확률이 클래스가 1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해도 괜찮은 거죠. 혹은 얘가 마이너스 1000이 나왔어요. 그러면 얘는 클래스 1일 확률이 거의 없다라고 얘기해도 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x 값, 그러니까 W 트랜스포즈 x 값으로 나오는 연속적인 값을 확률의 값으로 변경시켜주기 위해서 로지스틱 함수라는 걸 쓰는데 이 로지스틱 함수는 어떤 식으로 생겨 먹었어요? 잠깐만요. 전화. 중요한 거 아니겠지. 로지스틱 함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x가 입력값으로 들어갔을 때 0에서 1로 가는 함수입니다. 0에서 1로 가는 함수고 이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확률 값으로 바꿔줄 거예요. 어떤 연속적인 입력값, 즉 선형 회기 수식의 입력값, 수식의 결과값을 사실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가능하거든요. 이 녀석을 확률 값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로지스틱 함수를 사용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로지스틱 함수를 어떻게 쓰냐? 우리가 선형회귀 함수를 쓰고요. 선형회귀 함수를 로지스틱 함수에다 넣어서 이런 식의 0에서 1로 가는 숫자로 바꿔주고 그 숫자를 클래스에 대한 확률 값으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이진분류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온 어떤 숫자를 이 로지스틱 함수에다 넣으면 0에서 1로 가거든요. 0에서 1로 가면은 그냥 그 확률을 클래스 1의 확률이라고 하고 1 마이너스 그 확률을 다른 클래스의 확률, 그러니까 이진 분류라는 건 둘 중에 하나잖아요.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기서 P가 나왔다. P가 나왔으면 P는 클래스 1의 확률이다. 라고 우리가 정의를 하면은 1-P는 클래스 뭐 2일 확률 이런 식으로 정해서 쓸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우리가 선형 회귀 모델 같은 경우에 룰을 진짜 막 그냥 이렇게 칼로 댕강 잘라가지고 너는 0, 너는 1 이런 식으로 보냈는데 그게 아니라 부드럽게 확률 값으로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이 확률 값으로 만들어주는 게 나중에는 이제 뭐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에스티메이션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나오긴 하는데 그거는 좀 나중에 다루고요. 중요한 거는 이 확률 값으로 만들어주는 게 학습에 있어서 장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드럽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로지스틱 함수를 달아서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확률 값으로 만들어주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우리가 아까 봤던 그 로지스틱 함수에다가 원래는 요거만 계산해가지고 0보다 크다 작다를 계산했었어요. 2 플러스 2 마이너스 2 이렇게 한 다음에 요게 0보다 크다 작다 요거만 따져가지고 클래스 1이다 2다 이거 결정했는데 그렇게 안 하고 이거를 로지스틱 회귀 함수에다 집어넣어서 로지스틱 시그모이드 함수에다 집어넣어서 확률 값으로 바꿔줍니다. 한쪽이 0.88이면 한쪽은 0.12가 되는 거죠. 그래서 클래스 0에 가깝다, 클래스 1에 가깝다 이런 거를 계산할 수가 있어지는데 이거를 이제 다시 3차원으로 확장해 봅시다. 3차원을 확장하면 어떻게 생겼냐? 아까는 어땠어요? 이거를 이렇게 쓸까? 이렇게 그리는 게 나으려나? 이렇게 그리면은 이런 식의 어떤 그 잘 나가는 면이 있고 1, 0이 있고요. 이 1을 통과하는 어떤 이게 보기 편하겠다. 이렇게 있고 0을 통과하는 어떤 면이 있는 거죠. 잠깐만요. 조금만 옆으로 이동합시다. 자, 이게 0을 나타내는 평면인 거고, 이게 1을 나타내는 평면인 거고, 그죠? 그리고 요거 말고 좀 다른 색깔이 없을까? 좀 색깔. 요게 디시전 바운더리를 나타내는 면으로 쓰고 싶었는데, 뭐 다들 이제 기하학적인 재능이 있으니까 알아보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생긴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지나가는 선, 이렇게 잘린 선, 여기도 이렇게 잘린 선이 저희가 잘리면 안 될 것 같은데. 네. 여기 잘린 선, 여기 잘린 선, 뭐 이렇게 여기 잘린 선, 뭐 이런 식으로 각각 잘린 선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걸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원래는 점들이 여기에 여기에 이제 점들이 있었고 빨간 색깔 다른 클래스들은
요 위쪽에 요 공간들에 점들이 있어서 이렇게 층이 아예 나눠지는 방식이었는데 이거를 로지스틱 회기를 쓰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네, 저는 로지스틱 회기를 쓰면 어떻게 되냐? 여기가 이 면이라는 게 없어지고요. 이 여기 사이에 로지스틱 회기를 한다는 거는 로지스틱 함수를 달아주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가 우리가 넣어주는 입력값이 0, 넣어주는 입력값이 0에서 1 사이에 존재 0에서 1 사이에 존재하는 어떤 컨티뉴어스한 값이 되는데 아까 봤던 면 있죠? 아까 봤던 이럴 수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면이 있고 그리고 위쪽에 이렇게 되어 있는 면이 있다고 했을 때 뭐 못나도 봐줘요. 어쩔 수 없잖아. 그죠? 위에 있는 면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아까 봤던 이런 선들이 있을 때 그 선이 0.5인 지점에서 딱 중앙을 지나는 이런 그 파도와 같은 형태로 구성이 되거든요. 그림 그리기 어렵다. 이렇게 해서 여기를 지나서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면들이 여기서는 이제 다 거의 1에 가까운 숫자들이 나오고 그 중간에서는 이런 식으로 약간 여기 아래는 다 뭔 그림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바닥 쪽에는 자, 이쪽은 다 0인 바닥으로 들어간 거고요. 0인 바닥으로 들어갔고 다 빨간 색깔 예? 빨간색 파란색 바꿨었네. 아무튼 이 0에 해당하는 바닥이 이쪽에 도달한 거고 그 중간에 지축이 점진적으로 올라가요. 왜? 시그모이드 연산을 했기 때문에. 시그모이드 연산을 했기 때문에 지축이 점진적으로 올라가서 요 위에 도달합니다. 그러니까 이 경계선에 존재하는 거는 0.5에 해당하는 면 위에 존재하게 될 겁니다. 0.5. 이 경계선에 해당하는 녀석들은 0.5에 해당하는 녀석들이 존재할 거고. 근데 가끔 가다 보면 잘 그려지는 날이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를 설명할 때 되게 잘 그려야지 하고 시작하는데 이제 대멸차가 망하는 경우가 있죠. 아무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원래는 그냥 이렇게 딱 잘라서 하는 게 원래 이렇게 딱 잘라져 있던 게 이렇게 조금 유연한 형태의 면처럼 확률적으로 매핑되는 공간이 만들어진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확률적인 공간을 스무딩 한다는 거는 이거 딱 봐도 미분해서 문제 풀기 훨씬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최적화 문제를 풀 때 미분해서 이제 확률 값을 가지고 미분해가지고 풀기 훨씬 더 좋은 공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이진 분류할 때 그냥 일반적으로 어떤 디스전 바운더리 정하고 0, 0보다 크다, 0보다 작다 이걸 결정하는 것보다는 이런 식의 로지스틱 회기를 통해서 확률적인 공간으로 만들고요. 거기에서 이진 분류를 하는 방식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이진 분류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로지스틱 회기 방식이에요. 그리고 나서 멀티클래스 분류로 넘어가서 실제로 멀티클래스 분류에서 저런 확률 값들이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할 겁니다. 확률 값으로 전환을 왜 했냐? 우리가 지금 분류 모델을 학습하는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분류 모델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만 봤죠. 그냥 어떤 W가 있을 때 0보다 작으면은 뭐 0보다 크면은 뭐 그리고 우리가 그런 로지스틱 함수를 달아주면 그런 선형 분류 모델에다가 선형 회귀 모델에다가 로지스틱 함수만 달아주면은 우리가 확률값으로 매핑 시킬 수 있다. 그래서 W1이랑 W2 어떻게 업데이트 하는데 아까 선형 회귀 모델 학습할 때처럼 어떤 오브젝티브 함수를 설정해서 학습해야 되는데 라는 거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멀티클래스 분류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같은 얘기라서 그래요. 겹치는 얘기라서 멀티클래스 분류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그거를 설명할 때 우리가 딥러닝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 조금만 더 할게요. 한 10분만 더 할게요. 자, 늦었으니까. 이진 분류에서 우리가 확장을 하면 멀티클래스 분류로 가게 됩니다. 멀티클래스 분류에서도 동일해요. 로지스틱 회귀를 하는 거를
멀티 클래스를 했을 뿐이에요.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몇 개 있습니다. 뭐 인공 뉴런에 대한 것도 있지만 가장 먼저 얘기해야 되는 거는 원핫 인코딩이라고 하는 개념을 얘기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진 분류 같은 경우에는 숫자에서 놓을 수 있어요. 스칼라 값으로 놓을 수 있단 말이에요. 0이면은 뭐 클래스 0 혹은 뭐 클래스 1이라고 얘기해도 상관없고요. 클래스 1 혹은 1일 때는 클래스 2 이런 식으로 딱 정해가지고 0은 얼마, 1은 얼마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멀티 클래스가 되는 순간 그게 안 돼요. 멀티 클래스가 되는 순간 뭐 예를 들면은 숫자 하나로 표현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해본다고 해서 쳐봅시다. 0, 1, 2 이렇게 있고 0일 때는 클래스 1, 1, 0, 0.5, 1 이런 식으로 있을 때 얘는 클래스 2, 얘는 클래스 3 이런 식으로 한다고 쳐봅시다. 그러니까 숫자 하나로 표현하는 게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하면 안 되냐? 우리 아까 이진 분류할 때는 0 또는 1 이렇게 가는 거 함수가 0보다 작거나 크거나 같으면 0보다 작으면 이런 식으로 클래스 두 개 나오는 거 이런 것처럼 우리도 0에서 뭐 0.4까지는 클래스 1로 하고 뭐 0.4에서 0.8까지는 뭐 클래스 뭐 얼마로 하고 0.8에서 뭐 1까지는 클래스 3으로 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하면 안 되냐? 우리가 저기 연속성 있는 숫자로 하면은 다른 의미가 들어가게 되거든요. 우리가 클래스 0, 1, 2, 클래스 1, 2, 3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 거는 서로 다른 카테고리라는 거를 표현해야 돼요. 서로 다른 카테고리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서로 다른 그 문자열을 줘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0, 0.5, 1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강아지랑 고양이랑 사람 세 개로 분류하는 모델을 푼다고 했을 때 정답은 y는 0 혹은 y는 0.5 혹은 y는 1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근데 내 모델은 어때요? 완벽하지 않다면은 내 모델이 어떤 사진을 보고서 0.3, 0.4, 0.7 막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0이랑 0.5로 딱 정해져서 나오지 않고 막 헷갈려 하는 숫자들이 나와요. 헷갈려하는 숫자들이 나왔을 때 우리가 그거를 강아지 0.3이 나왔을 때 예를 들어서 0.3이 나왔을 때 강아지 쪽보다는 고양이 쪽에 더 가까운 강아지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클래스라고 하는 거, 카테고리라고 하는 거는 그 중에 하나로 무조건 결정돼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진을 봤을 때 강아지가 한 80% 섞여 있고 고양이가 20% 섞여 있는 거는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냥 어떤 딱 클래스로 정의가 돼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You say goodbye and I say hello 뭐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문장이긴 하지만 이런 문장이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각각의 단어들을 숫자로 정해서 클래스를 쓴다고 하면은 내가 나중에 이게 Y라고 했을 때 나중에 Y 햇으로 어떤 단어가 정답이 나왔는데 뭐 1.5가 나왔어요. 1.5가 나오면은 say랑 goodbye 사이에 있는 어떤 단어다. say가 50%, goodbye가 50% 담긴 단어라는 게 대체 뭔지 알기 어렵죠. 그죠? 어떤 의미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각각의 카테고리가 완벽하게 분리가 돼야 돼요. 각각의 데이터가 완전히 분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숫자 하나만 써서 하는 거는 불가능하다. 숫자 하나만 써서 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중간에 있는 값들이 애매모호해지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표현할 거냐? 벡터의 형식으로 표현할 건데 그 벡터의 표현 방식이 원핫 인코딩 혹은 원핫 벡터 방식의 표기가 됩니다. 이거 보시면 대충 바로 뭔 얘기인지 알 수 있을 텐데 예를 들면은 요거를 보고 이해하는 게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장이 이렇게 있으면은 각각의 그러니까 단어들이 여러 개가 있으면은 각각의 단어들을 하나 이런 식으로 단어의 인덱스들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나온 거를 0번에다가 할당하고 두 번째 나온 걸 1번에 할당하고 이런 식으로 할당하게 되면은 총 7개의 단어가 있다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원학 벡터 방식의 인코딩 방식이란 원학 벡터 방식의 표현 방식이란 우리가 정하는 거예요. 벡터가 이 데이터셋에는 총 7개의 클래스가 존재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뭐 강아지 고양이 분류하는 모델에서는 예를 들면은 강아지 고양이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강아지 고양이 세 개의 클래스가 존재하니까 랭스가 3짜리인 벡터를 만드는 거예요. 길이가 3짜리인 벡터를 만들고 여기서는 이제 존재하는 단어가 총 7개였기 때문에 길이가 7인 벡터를 만들고요. 거기에 첫 번째 위치에 만약에 1이 들어있다고 한다면은 첫 번째 위치에 1이 들어있다고 한다면은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0이 되고요.
이 첫 번째 위치에 1이 있다면 우리가 뭐 예를 들면 강아지라고 한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원합 벡터 총 7개의 랭스로 만들고요. 어떤 위치에 1이 있으면은 다른 위치는 항상 0으로 들어가도록 만듭니다. 이게 원핫이라는 의미예요. 원핫 1, 핫 엔코딩 한다는 거예요. 한쪽만 가득 차인, 한쪽만 뜨거운 방식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원핫 인코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에 1이 들어가면은 한 위치에 1이 들어가면은 나머지 6개는 다 0을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약속을 하는 거예요. 여기 1이 있으면은 U라는 클래스다. 여기 1이 있으면은 강아지라는 클래스라고 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0, 1, 0 이런 식으로 하면은 여기에 1이 있으면 우리가 고양이다. 고양이라는 클래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두 번째 1이 있기 때문에 say라고 하는 클래스에 해당하는 이렇게 만들어주는 방식이 원핫 인코딩이라고 부릅니다. 원활 인코딩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데이터들을 다양한 클래스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셋에 존재하는 클래스의 개수가 10개다. 10개면은 첫 번째 1이 있는 거, 두 번째 1이 있는 거 각각이 어떤 클래스에 해당하는지를 매핑해 주면은 됩니다. 각각을 매핑해 주면은 돼요. 이런 식으로 각각 매핑해 주고 준비를 해 놓으면은 우리가 앞에서 썼던 방식들로 학습을 할 수가 있어집니다. 네, 그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공 뉴런이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와서 설명하는데 인공 뉴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진 분류부터 시작해서 이제 멀티 클래스 분류로 넘어가게 될 겁니다. 자, 인공 뉴런이라고 하는 거는 선형 분류 모델이랑 다를 바가 없어요. 정확히 얘기하면 로지스틱 회귀랑 다를 바가 없습니다. 로지스틱 회귀와 같은데 몇 가지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로지스틱 회귀랑 같다고 하는 점은 우리가 이 인공 뉴런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이 당시가 좀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그 미국으로 다 모였거든요. 왜냐면 이게 나올 때가 저기 세계대전 막 이런 거 할 때쯤이어서 미국으로 망명한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원래 선형 분류, 선형 회귀 이런 모델들, 로지스틱 회귀 이런 모델들이 있었어요. 근데 생물학자들이 자기가 저기 생각하는 뭐 공부하고 연구하고 있는 이런 뉴런 같은 거를 화이트보드에다 이렇게 그리니까 옆에서 이거 뭐 제어 시스템이네, 이거 저거 선형 분류 모델이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마디 한마디 덧붙이면서 사실은 이 뉴런을 우리가 로지스틱 회귀라고 하는 수식을 통해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게 나중에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같습니다. 같은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저기 컴퓨터를 하는 입장, 그러니까 머신러닝을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 단순하게 로지스틱 회귀인데 생물학적으로 보게 되면은 인공 뉴런이 되는 거예요. 둘이 다른 의미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뉴런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면은 뉴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뉴런들은 서로 전선인데 전선들이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전선들이 어떤 식으로 연결되어 있냐? 이런 중간에 시냅스 틈이라고 하는 공간들이 떨어져 있고 뉴런이 활성화가 되면은 전기 신호가 쭉 꼬리까지 가고요. 꼬리에서 여기에 뉴로트랜스미터라고 하는 어떤 뭐 신경 전달 물질이 튀어나와서 그 신경 전달 물질이 이 다음 뉴런에다가 전달이 되고요. 전달이 되면은 여기서 이온을 먹어요. 플러스 이온, 마이너스 이온 먹어서 그 플러스 이온, 마이너스 이온을 통해서 전류가 또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전류는 마이너스 그 전하를 띠고 있는 물질이 움직이면 전류가 흐르는 거거든요. 정확히는 이제 전자가 이동하면 전류가 흐르는 거죠. 그래서 네, 우리가 이 여기까지는 전류가 쭉 흐르고요. 그러니까 신경 전달 물질들이 저기 이온들이 쭉 움직이면서 전기가 흐르고 그리고 여기서 신경 전달 물질들이 얘한테 붙으면 여기서 또 다시 이온들이 들어가서 이온들이 쭉 흐르는 전류가 흐르는 방식으로 신호가 전기 신호, 화학 신호, 전기 신호, 화학 신호, 전기 신호, 화학 신호 이런 식으로 연결되면서 여러분들 뇌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과정을 보면요. 그 여러분들이 자주 쓰는 연결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뭐 야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야구 선수들 막 이제 움직이는 동작에서 특정한 자세가 되면은 되게 일정한 자세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뭐 이제 시각적인 정보도 중요하고 공이 날아왔을 때 이제 그거를 듣고서 어디로 날아간다는 걸 바로 인지하고 뛰어가는 그런 능력이 뛰어나다고 한다면은 시각 청각 정보에서 운동 영역으로 연결되어 있는 뉴런들이 남들보다 많이 활성화가 되겠죠. 많이 활성화된다는 거는 여기가 연결되는 부위가 커져요. 연결되는 부위가 커지면은
들어오는 신호도 많아집니다. 원래는 뭐 플러스 한 3 정도,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플러스 3 정도인데, 뭐 야구 선수들은 플러스 100 정도 이런 식으로 커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뉴런들이 하나로부터 다른 하나로 가는 게 아니라 여러 개로부터 하나로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뉴런이 입력을 받을 때 여러 개의 뉴런으로부터 입력을 받는데 어떤 거는 플러스 신호 100을 받고 어떤 거는 플러스 3을 받고 어떤 거는 마이너스 10을 받고 어떤 건 플러스 20을 받고 이런 식으로 정보들을 쭉 모읍니다. 이 모으는 정보들은 이온들이에요. 이온들이 있으면은 이 이온들이 충분히 모여야지만 여기에서 세포막을 막 변형시켜가지고 이쪽으로 전기 신호를 보낼 수가 있어집니다. 이게 뉴런의 작동 원리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뉴런이 다른 뉴런들로부터 인풋을 받는데 인풋을 받는 게 이온으로 받습니다. 이온들이 충분히 누적되지 않으면은 전기 신호가 안 가요. 이온들이 충분히 누적되면은 이온 때문에 약간 전자기력적인 어떤 인력, 철력 이런 것 때문에 그 이렇게 닫혀 있던 구멍이 열려요. 그래서 이온들이 쭉 들어옵니다. 이온들이 쭉 들어오면은 전기 신호가 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 이 과정이 컴퓨터 사이언스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선형 분류 모델이랑 동일한 거예요. 이진 분류 모델이랑 동일하고 로지스틱 회귀 모델이랑 동일하다고 보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뉴런은 켜지고 꺼지고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0 또는 1밖에 없어요. 이거 이진 분류랑 동일하죠. 그리고 어떤 뉴런으로부터는 플러스 100 받고 어떤 뉴런으로부터는 마이너스 10 받고 이거 뭐랑 비슷해요? 우리가 W0, W1, W2, W3 이런 식으로 생겨 먹은 방식과 유사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뉴런으로부터 X0, X1, X2, X3 마이너스 쭉쭉 있을 때 어떤 뉴런으로부터 예를 들면은 이전 뉴런이 여기 W0에 해당하는 건 1이 들어갈 거고 이전 뉴런 X1이 예를 들어서 꺼져 있다. 그럼 이게 0인 거고 X2가 켜져 있다. 1인 거고 X3가 꺼져 있다. 0인 거고 X4가 켜져 있다. 1인 거고 이런 식으로 X에 대한 벡터가 있고 그 X가 얼마나 거대한 연결을 담고 있냐 이 얼마나 거대한 인풋을 나한테 줄 수 있냐에 따라서 W가 결정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를 이렇게 그림으로 보는 거에서 수식으로 써놓고 보니까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각각의 뉴런이 켜졌냐 꺼졌냐를 나타내는 X랑 그 뉴런이 얼마나 강한 신호를 전달해 주냐 그 중요도를 통해서 여기서 이제 W라고 하는 게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다 파라미터 세타라고 썼는데 이때부터 그 뉴런이 얼마나 중요하다 그 뉴런이 나한테 얼마나 정보를 많이 전달해 주냐를 W로 표현하면서부터 이때부터 이제 W 가중치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각각의 뉴런 그리고 그 뉴런이 나한테 얼마나 신경 전달 물질을 주냐 이온을 주냐라고 하는 W를 통해서 계산하고 그게 충분히 모였을 때 특정한 기준을 충족해야지만 아웃풋이 1, 그러니까 이 뉴런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활성화가 안 됩니다. 이거 딱 fx가 0보다 같거나 크면은 이제 1이고 0보다 작으면은 0인 그 예시랑 동일한 거죠. 근데 놀랍게도 뉴런들이 딱 특정한 기준을 넘어서면은 100%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또 그렇지도 않아요.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내가 옵저베이션 하면서 이제 그 옵저베이션을 그러니까 실제로 관측을 하려면은 이 전위 차이, 그러니까 이온들이 얼마 들어갔는지를 우리가 전위 차이로 전압을 가지고 측정을 해야 되거든요. 전위 차이, 전압을 측정하려고 한다면은 뇌를 열어서 이제 바늘을 찔러서 측정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약간 노이즈도 낄 거고 막 그러니까 이게 반드시 어떤 기준보다 높으면 1, 어떤 기준보다 낮으면 0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확률적으로 나타나요. 이 활성화가. 그래서 여기에다가 0 또는 1로 가는 요게 아니라 이 나온 fx를 시그모이드에다가 집어넣게 되면은 활성화가 될 그러니까 어떤 연속적인 숫자가 나오겠죠. 뭐 0.88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러면 이게 활성화가 될 확률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다시 우리가 어떤 뉴런은 1 또는 0밖에 없어요. 켜지고 꺼지고. 근데 실제로 측정을 해보니까 어떤 기준을 넘으면 100% 활성화되는 게 아니라 약간 확률적인 과정이 있어요. 왜 그런지는 몰라요. 그냥 노이즈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내부에서 우리가 관측하지 못한 다른 신호가 있을 수도 있어요. 뭐 pH 농도가 바뀌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호르몬 막 이런 거가 그 신경 전달 물질 같이 이제 시냅스에서 나오는 거 말고 뇌 수의 pH를 바꾸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알고 싶지 않죠?
뇌수의 pH를 바꾸면은 그 뉴런이 활성화되는 그 스레솔드가 낮아지고 높아지고 그래서 확률이 바뀝니다. 그래서 확률이 바뀌는 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냥 단순하게 0 또는 1로 무조건 딱 어떤 기준만 넣으면은 1로 간다. 기준을 넘지 않으면 0으로 간다. 이게 아니라 확률적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시그모이드 함수를 쓸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인공 뉴런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리고 이 개념을 이용해서 뉴런들을 막 적층해서 쌓고 그리고 이 함수도 그러니까 이 우리가 활성화되고 안 되고를 결정하는 함수도 조금 더 복잡하게 조금 더 공학적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런 방식들이 뭐 쌍곡탄젠트, 렐로 함수 이런 거 써가지고 하는 딥러닝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딥러닝에서 딥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퍼셉트론, 인공 뉴런들을 여러 개 쌓아서 우리가 딥러닝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 딥러닝으로 가기 전까지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게 사실은 뉴런의 활성화 패턴과 동일하다. 그래서 우리가 인공 뉴런이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인공 뉴런을 여러 개 쌓은 게 뇌잖아. 그러면 뇌를 따라하려면은 인공 뉴런 여러 개 쌓으면 되겠다 하고 쌓아본 게 인공신경망,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딥러닝이 됩니다. 그래서 어, 뭐, 설 명절 잘 보내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가서 이제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저는 이제 세뱃돈을 받을 수가 없지만, 여러분들 이제 세뱃돈 잘 받으시고, 여러분들도 못 받을 수도 있겠군요. 아무튼, 잘 받으시고, 그 이후에 2시간짜리 수업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합시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